새벽 2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진다. 차량 문이 열리자 피범벅이 된 10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온다. 아이의 머리에는 선홍색 핏물이 흐르고 왼쪽 팔은 기괴하게 꺾여 있다. 교통사고였다. 김준호 42세. 한때 사업가를 꿈꿨지만 지금은 평범한 택시기사인 그가 아들 김민준의 들건 옆에서 뒤뚱거리며 따라온다. 준호의 손은 공포와 절망으로 부들부들 떨린다. 그의 낡은 작업복에도 아들의 피가 묻어 있다.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 취한 운전자의 BMW에 치였던 것이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준호는 의료진에게 매달리며 절규한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돈이 없어도 치료해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가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신다. 그때였다. 수술복을 입은 한 여자가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다. 키 165cm의 단정한 체형, 차가운 인상을 주는 날카로운 눈매. 신경외과 전문의 박서연 43세. 그녀는 이 병원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로 유명하다. 연봉만 해도 5억이 넘는다. 서연이 환자 차트를 받아들고 들것 위에 아이를 내려다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아이 옆에 서 있는 남자와 마주친다. 김준호. 20년 전 자신이 차버린 그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쳐가지만 곧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온다. 반면 준호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얼어붙는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 서연은 전문의답게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 뇌출혈 의심, 개방성 골절, 다발성 외상.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녀는 준호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냉정하게 말한다. 이 환자의 담당의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증오하던 여자이지만 지금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자존심을 접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20년 전의 원한은 있겠다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중얼거린다. 가난뱅이였던 남자가 여전히 가난뱅이로 살고 있고 자신은 성공한 의사가 되어 그 남자의 아들 생명을 쥐고 있는 상황. 마치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 같다고 생각한다. 1999년 서울대학교 캠퍼스. 의대 2학년이던 박서연과 경영학과 3학년 김준호가 처음 만난 것은 동아리 MT에서였다. 서연은 그 당시에도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긴 생머리에 165cm의 날씬한 몸매, 무엇보다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준호는 달랐다. 시골 출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키는 173cm로 평범했지만 밝고 순수한 성격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는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준호의 진솔한 이야기에 서연이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가난한 집안 이야기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럼에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런 준호에게서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항상 성적과 경쟁 이야기뿐이었는데 준호는 달랐다. 그는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다. 교제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금세 캠퍼스 커플로 유명해졌다. 의대생과 경영학과 학생의 조합이 화제였다. 서연은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의대생이라는 부담감도 집안의 기대도 잊을 수 있었다. 준호는 서연을 위해 헌신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으로도 그녀에게 꽃을 사주고 생일에는 반지를 선물했다. 비싸지 않은 은반지였지만 서연에게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다. 두 사람은 학교 뒷산에서 데이트를 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대 선배들과 교수들을 보며 의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가치를 깨달았다. 병원 실습을 나가면서 의사들의 화려한 생활을 목격했다. 고급 승용차, 강남의 오피스텔, 해외여행. 반면 준호는 여전히 가난했다. 그는 사업 아이디어만 늘어놓았지 실제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 서연의 의대 동기들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 집안 자녀들, 재벌가 자제들과 어울리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서연은 점점 준호와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같이 간 카페에서 준호가 커피값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초라함을 느꼈다. 의대 친구들과의 모임에 준호를 데려가면 그가 어색해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해외 연수, 유학 계획, 개업 준비 같은 화제에 준호는 끼어들 수 없었다. 갈등은 3학년이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연의 부모님이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의사 집안 출신인 서연의 아버지는 격분했다. 딸이 가난한 남자와 사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압박했다. 2001년 겨울 준호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의대 본과 3학년이 된 서연은 점점 바빠졌고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준호는 그것이 단순히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서연을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공부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자제했다. 그런 어느 날 준호의 하숙방 문 밑으로 편지 한 통이 밀려 들어왔다. 서연의 글씨였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차가운 글씨체였다. 편지를 읽는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더 큰 세상을 원한다고 썼다. 의사가 되어 성공하고 싶은데 준호와의 관계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낀다고. 가난한 그와의 미래는 보이지 않으며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서연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의대 선배로 아버지가 대형 병원 원장인 남자였다. 그와의 미래가 더 확실하다고 준호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적었다.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년간의 사랑이, 그토록 믿었던 감정이 한 장의 편지로 끝나버린 것이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문은 더욱 잔혹했다. 서연은 정말로 의대 선배와 사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준호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아버지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집안 자제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다. 서연은 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 받으며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완전히 망가졌다.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포자기했다. 친구들은 그런 준호를 걱정했지만 그는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 4학년 때는 거의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성적은 바닥을 쳤고 졸업도 간신히 했다. 한때 꿈꿨던 사업가의 꿈도 포기했다. 서연과 함께 그렸던 모든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졸업 후 준호는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성적도 나쁘고 면접에서도 의욕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다가 또 다른 회사로 옮기기를 반복했다. 안정된 직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25세 때 준호는 급하게 결혼을 했다. 상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던 이미영이라는 여자였다. 서연에 대한 상처를 잊고 싶어서 한 충동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닌 도피로 시작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었다. 미영은 준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서연 이름을 불렀고 잠꼬대로도 그녀를 찾았다. 미영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았고 부부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혼 3년 차 아들 민준이 태어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와 미영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적 압박은 가중되었다. 신생아 양육비, 병원비, 분유가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미영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준호를 더욱 원망했다. 남편이 제대로 된 남자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가 밤에 택시 운전을 하러 나가면 혼자 아기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미영은 결국 집을 나갔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아이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이 준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법정에서의 양육권 다툼은 참혹했다. 미영 측에서는 준호의 경제 능력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택시기사 월급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버텼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결국 민주는 준호가 키우게 되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준호는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그래야 겨우 아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민주는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다. 아버지가 택시를 몰러 나간 사이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일상이었다. 준호는 아들 앞에서만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힘들고 지쳐도 민준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다. 가끔 아들이 잠든 후에는 혼자 술을 마시며 서연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20년이 지났지만 준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첫사랑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가끔 인터넷에서 서연의 소식을 찾아보기도 했다. 검색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박서연 박사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승진했고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석학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성공한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현실적 격차는 20년 사이에 더욱 벌어져 있었다. 민준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아이도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달리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비싼 옷이나 신발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20년 만에 마주친 서연과 준호. 상황은 극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서연은 전문의로서의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운명이 자신에게 완벽한 복수의 기회를 선사한 것 같았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여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생명이 그녀 손에 달려 있었다. 서연은 환자 상태를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뇌출혈이 심각하고 수술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때 서연이 준호를 따로 부른다. 가족 상담실로 들어간 두 사람. 20년 만에 단둘이 된 시간이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준호를 내려다봤다. 준호는 서 있었다. 마치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성공한 여자와 실패한 남자의 대결 같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오랜만이라고, 그 사이 많이 늙었다고. 20년 전에 그 잘생겼던 대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연은 20년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성공한 여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명품 시계, 고급 화장품으로 가꾼 피부, 전문의로서의 당당한 자세. 모든 것이 준호와 대조되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그 사이 어떻게 살았냐고. 결혼은 했냐고.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실패한 결혼, 이혼, 택시기사 생활.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서연은 준호의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짐작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서연이 본론을 꺼냈다. 아들의 수술에 대한 이야기였다. 뇌출혈 제거 수술은 매우 까다롭고 자신이 이 병원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이라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천문학적 숫자였다. 택시 운전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매달렸다. 돈은 나중에라도 갚을 테니 아들만 살려달라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내심 쾌감을 느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가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문의다운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결국 준호는 정말로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애원했다. 20년 전의 일은 모두 잊겠다고, 원한도 없다고.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차갑게 돌렸다.
자신은 의사일 뿐이고 환자가 누구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개인적인 감정은 수술실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준호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복도를 오가며 초조해하는 준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병원을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간병인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렸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실력 있는 의사였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로 복잡한 뇌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술용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지금 자신이 수술하고 있는 아이가 그 남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20년 전 가난하다고 차버린 남자가 결국 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운명이란 정말 아이러니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뇌출혈 부위가 중요한 언어 중추 근처에 있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평생 장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다. 그녀에게는 이런 수술도 이미 수십 번 경험한 일이었다. 보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다. 수술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다. 서연은 수술복을 벗고 복도로 나왔다. 그곳에는 여전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고 있었는데 서연이 나오자 벌떡 일어났다. 수술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아들이 괜찮냐고 물었다. 서연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의 아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예상보다 출혈이 심하다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 다시 한번 서연에게 매달렸다. 제발 최선을 다해달라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로 돌아간 서연은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했다. 사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출혈은 멈췄고 뇌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 앞에서 더 굴복시키고 싶었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보조 의사들에게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 보호자에게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하라고.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보조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8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다. 서연이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준호가 달려왔다. 수술이 어떻게 되었냐고, 아들이 살 수 있냐고 절규하듯 물었다. 서연은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수술은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48시간이 고비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래도 수술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다. 서연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내심 만족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린 그 거만했던 남자가 지금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고 있었다. 수술 후 이틀 동안 준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면회 시간만 되면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눈을 뜨긴 했지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준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을 자책했다.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에 미리 데려가지 못한 것도, 안전한 동네에서 살게 해주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매일 회진을 돌며 민준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사실 아이의 회복 속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내부종도 줄어들고 있고 신경학적 반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준호에게 계속 불안한 소식만 전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합병증이 올 수 있다. 후유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연은 의학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준호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3일째 되는 날 서연은 준호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다. 아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더욱 굴욕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20년간 쌓였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다.
상담실에 들어선 준호는 이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말이 아니었다. 턱수염은 거칠게 자라있고 옷에서는 냄새가 났다. 반면 서연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다. 서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때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갑자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참 많이 변했다고 20년 전에는 그래도 자신감 있는 남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준호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준호를 조롱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살고 있다고 가난한 남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의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혹시 자신을 원망하지 않냐고. 20년 전에 떠난 것을 미워하지 않냐고.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 그는 지금도 서연을 사랑하고 있었고 동시에 원망하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침묵을 비웃었다.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 준호와 계속 사귀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정말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서연은 성공했다.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2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자신이 준호를 떠난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준호라는 사람 자체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20년 동안 자신이 가난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연은 계속해서 잔혹한 진실을 폭로했다. 준호의 꿈이나 열정도 모두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현실성 없는 남자였다고 평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이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다른 남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의대 선배와는 이미 그때부터 가까워지고 있었고 준호와의 관계는 일종의 시간 때우기였다는 것이다. 준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3년이 그녀에게는 그저 대학 시절의 추억거리에 불과했다. 서연은 준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준호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즐거웠다. 성공한 여자로서의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준호를 떠날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준호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20년 전에 서연이 임신했었다는 것이다. 서연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준호일 수도 있고 의대 선배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의대생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20년 전에 자신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정말로 자신의 아이일 수 있냐고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은 일을 왜 말하냐고. 그리고 설령 준호의 아이였다고 해도 가난한 아버지보다는 성공한 의사 아버지가 낫다고 생각했다고.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정당화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자신에게는 아이를 키울 권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잔혹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그녀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준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20년간 쌓인 복수욕이 서서히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가난한 남자가 성공한 여자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자신의 아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혹시 준호의 피가 섞인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준호는 그 제안에 혼란스러워했다.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서연의 제안은 준호에게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 20년 동안 몰랐던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지금 의대생이라는 것.
준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민준이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아들 사이에서 갈등했다. 다음날 오후 서연이 준호를 병원 카페로 불렀다. 그곳에는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대학생 같아 보였다. 박준서 20세. 서연이 키운 아들이었다. 준호는 준서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가 자신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젊었을 적 자신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눈매, 코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똑같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은 두 사람을 소개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준호가 그냥 환자 보호자라고만 말했다. 준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왜 어머니가 자신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의대 1학년으로 이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었다. 준호는 준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 것인가? 민준이는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는데 이 아이는 풍족한 환경에서 의대까지 다니고 있었다. 준서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챘다.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는 예의상 준호에게 안부를 물었다. 아드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다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더욱 착잡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민준이를 아드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혈연 관계를 모른 채 서로를 타인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기괴했다. 서연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준호의 고통스러운 표정, 준서의 어리둥절한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 키워진 것 같지 않냐고.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서는 정말 잘 자란 청년이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다. 의대생이라는 타이틀도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키운 민준이와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준서에게 말했다. 이분이 택시기사라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준서는 그 말에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힘드시겠다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준호에게는 더욱 상처가 되었다. 30분 정도의 만남이 끝난 후 준서는 실습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그를 보낸 후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어떠냐고, 자신이 잘 키웠지 않냐고. 만약 준호가 키웠다면 저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호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준서 같은 아이로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현실이 더욱 그를 절망시켰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말을 던졌다. 혈액형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냐고. 준서와 준호의 혈액형을. 그러면 부자 관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준호는 그 제안에 혼란스러워했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서연의 제안에 준호는 밤새 고민했다. 준서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0년간 놓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아버지를 알아보며 웃기도 했다. 준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준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회진을 돌며 민준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준호에게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말만 했다. 아직 퇴원하기에는 이르다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서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준호를 더 오래 이 병원에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래야 자신의 복수극을 더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준호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또 다시 준호를 불렀다. 이번에는 병원 옥상 정원이었다. 조용한 곳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아들의 담당의인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옥상 정원에서 서연은 준호에게 20년 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사실 임신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냐고 물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지워버리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는 생명을 지우려 했다는 것이다. 서연은 계속해서 잔혹한 진실을 폭로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 예약까지 했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그 아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대 선배와 결혼할 때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순수한 모성애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는 생명을 그렇게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준호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서를 낳은 후에도 자신은 의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맡기고 계속 학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준서는 대부분 유모나 시댁 식구들이 키웠다. 서연은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아이와의 애착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준서에게 서연은 엄마라기보다는 성공한 의사로 인식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준서가 불쌍했다.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자신이 민준이에게 쏟았던 사랑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준서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말했다. 준호와 같은 혈액형이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자 관계를 확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준호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서연이 제안했다. DNA 검사를 해보자고.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지 않냐고. 준호는 그 제안에 주저했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만약 정말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서연의 제안에 준호는 결국 승낙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두려움보다 컸다. 하지만 DNA 검사를 위해서는 준서의 동의가 필요했다. 서연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실습 중에 혈액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며칠 후 서연은 교묘한 방법으로 준서의 혈액을 채취했다. 실습 과정에서 혈액 검사법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준서의 피를 뽑은 것이다. 준서는 의심 없이 따랐다. 어머니이자 교수인 서연의 지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준호도 자신의 혈액을 제공했다. 민준이의 아버지로서 수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실로 보내졌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다. 그 일주일은 준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민준이는 계속 회복되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다. 혹시 준서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다.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식이라니. 한편 준서는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평소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어떤 환자 보호자를 자주 언급했다. 택시기사라면서 홀로 아들을 키운다는 그 남자. 왜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일주일 동안 준호를 더욱 괴롭혔다. 매일 민준이 회진을 핑계로 준호를 만났고 그때마다 준서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자랑했다. 의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벌써 여러 교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준서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자랑스럽겠지만 동시에 20년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반면 민준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똑같이 자신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야 했을까?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연이 준호를 병원 장실로 불렀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결과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 20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곧 풀릴 것이었다. 서연은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결과는 99.99% 일치였다. 박준서는 김준호의 친생아들이 확실했다. 20년간 서연이 키워온 아이가 바로 준호의 핏줄이었다. 준호는 그 결과를 보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자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20년간 함께 키워온 민준이, 또 하나는 존재도 몰랐던 준서. 똑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서연은 준호의 충격적인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드디어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가 자신이 키운 아들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준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냐고.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준호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을 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준서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로 자신에게 준서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2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준서는 어떤 기분일까?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우연히 준서가 그 병실을 지나가게 되었다. 실습 과정에서 여러 병실을 돌아보던 중이었다. 문이 열려있는 병실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준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아이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눈매나 코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때 민준이가 준서를 보고 말을 걸었다. 형이냐고 의사냐고 물었다. 준서는 의대생이라고 대답하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준서가 신기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두 소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묘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금세 친해졌다. 준서는 민준이에게 의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다. 둘 다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모른 채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기괴했다. 혈연관계도 모른 채 형, 동생으로 불러가며 친해지고 있었다. 준서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택시기사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자신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신다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준서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양아버지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항상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다. 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들에게 헌신하는 것 같았다.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준서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준이와 친해졌다고 정말 좋은 아들을 두셨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서도 자신의 아들인데 서로 모른 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준서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준서는 민준이에게 또 놀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병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들, 존재도 몰랐던 아들이 바로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형이 정말 좋다고, 자신도 의사가 되어서 저런 형처럼 되고 싶다고.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해졌다. 두 아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두 아들의 만남을 계속 떠올렸다. 서로 모르는 형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 그 상황의 기괴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그를 괴롭혔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다음 날부터 준서는 자주 민준이 병실에 들렀다. 실습 시간 틈틈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이도 준서를 기다렸다.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두 사람은 금세 친형제처럼 가까워졌다. 준서는 민준이와 대화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패턴이 자신과 비슷했다. 취미나 관심사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준호는 그런 두 아들을 지켜보며 갈등했다. 준서가 민준이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괴로웠다. 혈연관계를 모른 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준서가 민준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퇴원하면 집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다고 분명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그 제안에 기뻐했다. 처음으로 의대생 형네 집에 가볼 수 있는 기회였다. 준호는 그 제안을 듣고 당황했다. 준서의 집은 서연의 집이기도 했다. 만약 민준이가 그곳에 가면 서연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서연은 준서의 제안을 듣고 흥미로워했다. 이것도 자신의 복수극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자신의 집에 오게 하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했다. 준서는 어머니가 승낙한다고 민준이에게 전했다. 민준이는 신이 났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정말 좋은 형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퇴원했다.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다. 준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이제 준선의 집에 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서연과 다시 만나야 하고 두 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준서는 민준이 퇴원하는 날 병원에 왔다.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도 가져왔다. 의학 관련 책이었다. 민준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그 선물에 감동했다. 준호는 준서의 세심함에 놀랐다. 비록 자신이 키우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그녀가 나쁜 어머니는 아니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을 나서며 준서가 말했다. 내일 모레 토요일에 집으로 오라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민준이는 기대에 부풀었고 준호는 긴장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내일 모레 그 집에 가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곳은 의사 선생님 댁이니까 조심하라고. 민준이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텐데. 토요일 오후 준호와 민준이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준호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호화로웠다. 민준이도 처음 보는 고급 주택에 신기해했다. 현관에서 준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집 안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구경시켜 주었다. 넓은 거실, 최신식 가전제품들,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준호네 집과는 차원이 달랐다. 준호는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느꼈다. 서연이 나타났다. 집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민준이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준서가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보는 멋진 아주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 상차림이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민준이는 그런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 평소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에게는 꿈같은 식사였다. 식사 중에 서연은 민준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꿈은 무엇인지,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민준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불편했다. 서연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반대로 준호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다. 준서는 민준이를 자기 방으로 안내해서 책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준호와 서연만 남았다. 서연이 준호에게 말했다. 참 잘생긴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지만 환경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자랐다면 훨씬 더 훌륭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준호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폭탄 발언을 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준서와 민준이가 실제로는 형제라는 것을. 준호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준서와 민준이가 나왔을 때 서연은 충격적인 말을 시작했다. 너희 둘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잘 들어보라고 말했다. 준서와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서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준호 아저씨라고. 그리고 민준이와 준서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발표했다. 두 아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준호는 서연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년 전 준호와 사귀었던 것, 임신한 상태로 헤어진 것, 준서를 혼자 키운 것. 모든 진실이 두 아이 앞에서 공개되었다. 준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친아버지는 택시기사였다니.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민준이도 혼란스러워했다. 갑자기 형이 생긴 것도 신기했지만 그 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 옛날에 사귀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준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준이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다. 준호는 서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서연은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드디어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고 자신의 복수극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것이다. 준호의 당황한 표정, 준서의 충격받은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던 바였다. 하지만 서연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냐고, 왜 친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준서는 더 나아가 서연을 비난했다. 자신을 도구로 이용했다고, 정말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어머니의 차가움이 이제야 이해된다고 소리쳤다. 서연은 당황했다. 준서가 이렇게 반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던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다. 그녀는 준서를 달래려고 했지만 준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연의 남편인 박 교수가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다고 했는데 거실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낯선 남자와 아이가 와 있고 준서가 흥분해 있었다. 서연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 교수는 모든 대화를 들었고 준서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년간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박 교수는 분노했다. 서연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 준서를 친아들이라고 속인 것도, 다른 남자와의 과거를 숨긴 것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교수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준서는 어머니를 원망했으며 서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에 당황했다. 준호와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준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서연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준서가 걱정되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된 아이가 어떻게 견딜지. 며칠 후 준서가 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다. 카페에서 만난 준서는 많이 달라져 보였다. 충격을 받은 티가 역력했다. 준서는 준호에게 말했다. 혼란스럽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지금까지 뭔가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준호는 준서에게 말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20년간 부재했던 자신이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할 자격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준서가 원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정말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그녀의 사생활 문제가 화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과 명예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서는 양아버지 박 교수와도 관계가 끊어졌다. 박 교수는 준서를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준서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준서는 준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갈 곳이 없다고 당분간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록 좁은 집이지만 아들을 받아들였다. 민준이도 형이 와서 기뻐했다.
그렇게 김준호의 작은 집에는 두 아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준호는 행복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서는 의대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다. 더 이상 서연의 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준호는 그런 준서를 응원했다. 무엇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몇 개월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준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워갔다. 반면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병원에서의 평판도 나빠졌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과거가 화제가 되었고 환자들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때 병원의 스타였던 그녀는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자신의 복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를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 것이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 1년 후 김준호와 두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있었다. 준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새로운 대학에 진학했다. 의학이 아닌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형이 생긴 후 더욱 밝아졌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더 커졌다. 의사가 되어 아버지와 형을 자랑스럽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그런 두 아들을 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두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준서와 민준이가 앞서 걸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다. 진짜 형제처럼 친해진 두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준호는 생각했다.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20년간의 원망과 상처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은 이렇게 끝이 났다. 결국 사랑이 승리했고 가족이 재결합되었다. 가난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뭉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호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의 복수극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운명은 때로는 잔혹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김준호와 그의 두 아들이 그 증거였다. 3년이 흘렀다. 김준호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지만 더 이상 비관하지 않는다. 두 아들이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한 주의 계획을 세웠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준호는 두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결국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반면 어딘가에서 서연은 혼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말이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었다는 것을 그녀도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이 20년에 걸친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다. 막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국 진실한 사랑과 가족이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때로는 운명이 잔혹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